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사실 분도 네. 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쵸. 네. 1부, 2부, 3부 게스트가 다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들, 네. 그러니까요. 후배님들, 뭐 네. 선배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 이경민 팀장하고 본 지도 거의 한 15년 됐나요? 그쵸. 그렇게 저 오래된 아주 어렸을 분이세요? 때 네. RA 때부터 거기 시작해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인연 깊죠. 너무 네. 훌륭한 전략가인데 아닙니다. 근데 지금 1부, 2부 혹시 보셨어요? 방송 내용? 1부 조금 보고요. 네. 2부는 다 보고 네. 그랬는데 뭐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만 잘 가고 한국은 영원히 못 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좀 엉켜 있다 보니까 솔직히 유동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수출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반도체 업황도 있고 외국인 수급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눈치 보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은 단단하다 보니까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그런 흐름들이 좀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8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을 좋게 봤습니다. 네. 8월 첫째 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많이들 기억 못 하실 수는 있는데 그때 딱 며칠 사이에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외국인은 반도체 업종만 사고 굉장히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됐다. 3,200선 그 정도만 지켜내도 충분히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8월 둘째 주부터 그러니까 7월 말부터 흔들렸던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더 꼬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타래가 있으면은 이렇게 막 엉클어 놓긴 쉬운데 네. 그걸 풀긴 쉽지 않다 보니까 빠질 때는 굉장히 빨리 빠지고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더딘 것 같고 그리고 반등이 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또 밀리는 흐름들도 나오고 네.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유동 본부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아직 시장의 추세를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잘 짚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뭐 오늘 또 빠져가지고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서 몇 네.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심리 지표들은 많이 꺾이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 그런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봉쇄 조치는 더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했고요.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되진 않았지만 독일은 7월 말부터 또 봉쇄 조치를 더 완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전반적인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확산된다라고 해서 경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년 4월, 5월 달에 2분기 때 시장이 그리고 경기가 침체로 갔던 거는 봉쇄 조치를 아주 고강도로 했고 아예 모든 것을 막아버린 상황이었다 보니까 경기 네. 침체가 온 거지 지금처럼 봉쇄 조치를 완화해 나가고 위드 코로나를 가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2021년, 2022년 GDP 성장률은 여전히 견조하고 특히 2022년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개선폭 자체는 좀 둔화되는 듯 하지만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밑에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5개 아시아 국가들의 개선폭이 6월 달부터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규제 리스크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7월, 8월 신흥아시아 그리고 홍콩, 한국, 대만 이런 정치들을 좀 주저앉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냐? 최근 들어서 좀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도 위드 코로나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나오고 이유 중에 있죠.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접종률은 이미 50%를 넘었고요. 2차 접종률도 단숨에 20%를 넘어서는 상황이라서
한국도 지금은 4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내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긴 하지만 수출이 워낙 견조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국도 경제 활동이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 IB들은 한국 GDP 성장률, 한국 수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GDP 성장률을 지금 4.1%까지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고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을 또 한번 보여준 면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펀더멘탈을 걱정하고 시장의 하락 추세를 걱정할 때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아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일단 내려놓고 지금의 문제들이 뭔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네. 언제쯤 바뀌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제가 이제 네. 초반에 그 앞에 1부하고 2부가 뭐 본의 아니게 약간 뭐 미국은 괜찮은데 네. 한국은 조금 뭐 안 좋은. 그래서 우리 채팅창 분위기도 뭐 한국 뭐 국장 왜 해외 주식 해야지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이경민 팀장 나오셨으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여쭤봤는데 네. 지금 이제 후루룩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조금씩 짚어가면서 말씀 네, 네.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약간 최근에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된 요인들은 뭐 약간 코로나 관련된 약간 노이즈를 네. 좀 설명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현재 최근에 뭐 미국하고 국내 증시하고 좀 디커플링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훨씬 높죠.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을 맞습니다. 거잖아요. 뭐 그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한국이 왜 이렇게 올해 내내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와 다르게 가는가라는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요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환율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초까지 한국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나요? 2달 반 만에. 작년에요? 네, 작년 10월 말 저점부터 네. 올해 1월 고점까지 음. 44% 올랐습니다. 2달 반 동안. 먼저 많이 올랐구나. 그렇죠? 굉장히 급등을 해서 음. 1월 달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다 계속 약한 상태를 유지해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회색이 달러. 그리고 밑에가 위안화인데요. 위안화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 한국은 연초부터 해서 달러보다도 약한 흐름을 계속 이어오다가 좀 올라올 만하면 좀 흔들리고 올라올 만하면 흔들리고 했던 게 환율 변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수급 변수에 의해서 5월 달에는 공매도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굉장히 심하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나온 흐름들을 보면은 한국은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네. 이전 다른 나라들은 많이 줄어들었다가 올라오는 과정에 있었다면 한국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라는 불안감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른 나라들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최고강도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들이 좀 불안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물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원화가 약세됐다고? 그게 말이 되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심리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7월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 5일 평균하고 원달러 환율로 같이 그려보면 상관관계가 0.77 정도가 돼요. 거의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뚝 떨어지면 환율도 뚝 떨어지고 갑자기 2,000명을 넘어서면 갑자기 레벨이 올라가고 막 그런 네. 그림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화가 더 약해질까?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박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잘 안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웬만하게 펀더멘탈에 그쵸.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지 않는 않으면 한. 예. 그러니까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 밑에 있는 게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나 더 약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수준을 넘어섰던 적이 이 수준에 근접했던 적이 2015년 16년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그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 거기에다가 예상치도 못했던 네. 반도체 업황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그로 인한 외국인의 사상 최대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였는데 저는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레벨만 놓고 본다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얼마나 빠졌냐?
지금 현재 레벨을 보시면은 뭐 12개월 포워드 PBR로 보면은 1.11배 올해 평균 올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벌써 측면에선. 예.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는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을 본다면은 지금 11배 밑에 내려와 있죠. 11배라고 한다면 3년 평균보다 낮은 레벨로 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 기술적 지표이긴 한데 ADR이라 그래서 얼마나 시장이 위축되었나라는 것들을 보기도 하는 한편,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를 보는 건데, 보시면은, 과거 2016년부터 바닥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기록했던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요 그림을 보시고, 더 파시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 바닥권은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못 올라가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 그림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다 깨져가지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 이게 뭐냐면은 네. 올해 하반기 내내, 하반기부터 하나둘 시장을 흔들어 놨던 변수들입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테이퍼링, 경기 모멘텀은 정점을 통과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최근 들어왔던 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과 중국발 규제 리스크, 이런 변수들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원화 약세와 외국인 대량 매도 사이에서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시켜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원화 약세 압력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커지니까 외국인은 더 팔고 싶어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고 차익 실현을 하니까 원화는 더 약세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빵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7조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7조를 판 건. 주간 단위로. 그게 지난주 아니었나요? 2주 전이요. 2주 전인가요? 8월 둘째 주. 아, 시간이 빨려드네. 아유. 그리고 그 7조를 파는 과정에서 7조 8천억을 반도체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완전히 막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원화는 1180원까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더 팔고 싶어 하고 원화 레벨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원화가 강세로 가기 전까지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도 뭐 틈틈이 2,000명을 넘어서면서 아직은 진정되지 않았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1160원에서 8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도 환율 변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수급 불안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현재로서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불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한국 증시만 왜 이렇게 빠졌니? 라고 따져본다면 요 네 가지 변수들이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고 원화 약세가 하니까 외국인 매도 나오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또 높아지면 또 원화 약세 가고 외국인 매도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진정된 건 맞아요. CLSA가 투자 의견 지지난주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디요? 삼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아, 둘 다? 아.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에 CLSA가 매도 리포트를 내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8월 셋째 주에 투자 의견을 또 바꿨어요. 매수로. 충분히 빠졌다. 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막 올라오진 못하고 있어요. 막 그 전수들을 못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이 꼬인 실타래가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더딘 듯한 그리고 단기적으로 3일 동안 올랐다가도 또 한번 밀리기도 하고 네. 이런 변수들이 좀 아직까지는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변수들이 있고 또 그 변수들끼리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해서 네.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다 이 말씀인데 네네. 약간 희망을 걸고 싶은 게 지금 주제로 뽑으신 게 네. 그 꼬인 실타래 풀기와 추세 반전의 조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씩은 풀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3,050을 하회했다가 다이렉트로 3,160, 70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 꼬인 실타래를 푸는데 한 번에 쫙 펼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하나 풀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가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시장은 뭐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요 3,170에서 3,200선 정도까지의 반등 시도 그리고 등락 과정 또 이를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실타래를 푸는 시간까지는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추세는 언제 바뀔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저는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언제 될 것 같니? 언제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아마도 이제 9월 지나고 10월 들어가면서 이제 최근 접종률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또 다른, 그러니까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불안, 원화 약세 이 구도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 초가 되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때가 첫 번째 변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올해 실적도 되게 중요한데 내년 실적에 대한 컨빅션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한번 반짝 올랐다가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레벨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한 게 올해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 실적도 계속 올라갔었어요, 같이. 그러다가 2022 4월 달부터 멈춰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다가 최근 떨어지고 있는데 2022년 내년 실적에 대한 좀 컨빅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9월 정도까지는 3,000 초반에서 3,200선을 넘어서고 안착하게 되면 3,300 트라이하는 정도까지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0월 지나면서 이제 반도체 실적에 대한 컨빅션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된다면, 전 레벨을 바꿔가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10월 말에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마다. 특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할 텐데, 그때 실적 가이던스, 4분기 실적 가이던스, 내년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아준다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8월 첫째 주 때 왜 반도체가 갑자기 막 올라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7월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그때 어느 정도 실적 가이던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줬거든요. 네. 그래서 7월 말 8월 초를 지나면서 올해 4분기 3, 4분기 실적이 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실적이 불안했는데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확 튀어 올랐던 거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10월 달에 한번 다시 나올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 저는 1150원에서 50원대가 상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와도 1160원대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들어오면서 한 단계 레벨이 탁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밑으로, 그러니까 1150원대 초반으로 가고 40원대가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는 좀 시장이 안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부분들, 원달러 환율이 1155원, 1150원대를 내려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그림들이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올해 4분기 내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라는 것만 들어와도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의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춰진다면 저는 올해 4분기 때 좀 단기적으로는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조금만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나 신용 물량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그리고 뭐 시간을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쭉 제가 정리하기로는 사실은 환율 상승,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네. 우려, 네.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 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세트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쵸. 먼저였지 결국은 원인은 어쩌면 하나인 것 같고 네. 결국은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사실 2분기 이후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피크아웃이지만 뭐 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외국인이 그 IT 저기 반도체를 팔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설득력을 얻은 그런 상황이 된 그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문제의 원인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맞습니다.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가장 그 핵심에 반도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뭐 대한민국은 뭐 반도체가 다니까 일단 얘 줄여야지. 맞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결국은 뭐 외국인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환율을 언제 강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 어렵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컨빅션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직접 투자를 하니까 얼마 전에 반도체 애널리스트 네네. 직접 이제 이렇게 뭐 미팅을 했는데 일단은 뷰는 그 고정거래 가격 빠지기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빠진 다음에 빠진다. 연말까지 회복 못 한다가 네. 일단은 좀 많아졌어요. 뷰더라고요. 예. 네. 처음 원래 7월 말 8월 초만 하더라도 그런 뷰는 찾아보기 쉽지 없었는데, 않았거든요. 예. 근데 8월 둘째 주 들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들어왔고 거기에 CLSA랑 그리고 뭐 모건스탠리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매도 의견을 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부러진 건 맞아요. 부러진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견들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는 좀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냥 매달 아니면은 열흘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출 데이터일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에서 10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10일, 20일 그리고 매월 첫날 그렇죠.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특히 1일 날 발표되는 전달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섹터들의 수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전년 대비보다도 저는 전월 대비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지,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40.9%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낮게 나와야 될 건데 그러니까 기저효과를 타면 네.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되게 좋게 나왔고 40%가 나오면 또 한 번 사상 최대 수출 금액을 찍게 돼요. 이런 그림들이 한두 달만 더 있게 된다면 네.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갤럭시라든지 이런 핸드폰 판매량, 판매 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최근 들려온 뉴스로만 본다면 예약 판매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판매량들이 집계되는 걸 보면은 아마도 반도체 수요에 대한 지금 PC DRAM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이나 이쪽 서버 투자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라는 인식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저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 컨빅션을 가져갈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한두 번 한 번 그치겠지. 한 번 그치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저는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미국 증시와 갭이 벌어져 있는 것들을 좀 캐치업하는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한국은 왜 가을에 강할까? 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예. 작년에도 11월, 12월, 1월 뭐 이렇게 되게 강한 그림들을 나타내줬거든요.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제 11월 달에는 광군제도 있고 이제 12월 뭐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미국 재고율이 너무 낮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1.09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출하량 대비 9%만큼의 재고밖에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올해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이런 재고 축적 수요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눈높이를 낮게 가져가 있는 상황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주가는 정상화되고 그 방향성을 바꿔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회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 팀장님께서는 시장을 조금은
횡보할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뭐 한 4분기부터는 다시 위쪽으로 간다. 상승할 거다라는 네. 뷰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 이제 혹시나 이제 리스크를 좀 아. 점검해 본다면 오늘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네. 뭐 주가의 조정폭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약간 뭐 미국보다는 매크로 모멘텀이 어쨌든 조금 약화되는 네, 네. 타이밍에 금리 인상이 지금 있었고 한국은행의 스탠스 자체는 지금은 금융 불균형 문제에 조금 더 네. 포커스를 두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막 가계대출 총량제 하면서 네. 사실 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꽂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게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건 맞고 네.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가 좀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칫 경기는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융 불균형 완화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혹시 이게 주식시장에도 오늘은 별로 큰 영향을 준 것 같진 않은데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인상이 나오면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올리고 바로 다음에 올리면 네. 부담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저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2달 내내 금리 인상한다 그랬으니까. 네, 네. 그리고 채권 금리도 이미 선반영을 했고 이미 제 대출 금리도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 1% 포인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이주환 하는 총재가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인상할 수는 있는데 속도는 좀 보고하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0.25 그리고 채권금리가 이미 많은 부분을 반영을 했다는 점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은 괜찮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음 스텝의 속도가 올해 안이 된다거나 올해 뭐 다음 금통위에서 바로 해버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경기 흐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저는 내년 초 가능성이 높다. 내년 1, 4분기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면 테이퍼링과도 좀 보조를 맞춰야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막 금리를 막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닌데 네. 미국 통화 정책과 정반대 흐름들을 쭉쭉 뻗어나가면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뭐 큰 부담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계기로 원화 약세 압력을 좀 진정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야 오늘은 왜 원화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왜 플러스 난 거냐 네.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금리 인상 때문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1166원 7원대에서 1163원대로 뚝 떨어졌죠.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됐던 거는 중국하고 홍콩이었습니다. 중국하고 홍콩 개장이 되자마자 또다시 규제 리스크 또 최근 해외 언론에서 나온 거는 중국하고 홍콩은 규제 리스크 때문에 경착륙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막 약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장중 내내 원달러율이 한번 떨어졌다 중국 증시 개장한 뒤부터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홍콩 증시도 오늘 뭐 2% 가까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금통위만 있었고 중국 증시가 별 무난한 흐름들이었다면 저는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 초반으로 가고 코스피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중국하고 홍콩 변수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국 증시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해주시면 또 저 괜히 편하게 너무 하세요. 질문만 폭주해가지고 편하게 하세요. 네네네.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이 또 우리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또 네. 궁금해하는 질문이라 네, 제가 네. 믿고 그런 건 어때요? 이제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옛날에는 주구장창 국내 시장만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천수답 같은 그러니까 내가 좋으나 싫으나 국내 주식에만 투자를 해야 됐었던 게 예전이었다면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약간 선택의 폭이 넓어진 넓어졌죠. 느낌? 넓어졌죠. 예.
그러니까 국내 시장 안 좋은 것 같은데 뭐하게 굳이 여기서 내가 지지고 볶고 하고 있냐. 그쵸. 그러니까 요즘 뭐 서학개미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환율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네.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나가는 많이 거. 늘리는 네. 그러니까 막 약간 옛날에 그 뭐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처럼 이제 해외 투자가 막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국내 주식을 여기서 뭐 지금 삼성전자를 뭐 7만 원 이하로 이렇게 깔 거는 아닌데 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굳이 내가 뭐 삼성전자만 사야 돼? 뭐 애플 사면 되지. 뭐 테슬라 사면 되지. 네. 그러니까 뭔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웬만큼 국내 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으면 맞아요. 그냥 국내 시장은 계속 뭔가 이렇게 재미없어져 버릴 가능성은 없는지.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저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본다면은 한국 모멘텀이 그렇게 약한 걸까? 수출이 40%가 늘어난다는데 모멘텀이 약하다고 봐야 될까? 근데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흔들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스프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돼 왔지 않습니까? 올해 내내 쉬지 않고. 그래서 스프링이 코스피라고 친다면 이게 튀어오를 수 있는 힘들은 탄성은 계속적으로 강해져 왔어요. 근데 이거를 누르던 힘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 보니까 튀어오르기보다는 오를만 하면 눌리고 오를만 하면 눌리고 계속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반도체라는 너무 큰 압박이 쭉 들어오니까 꾹 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3일 동안 100포인트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탄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실타래 맛, 이거 꾹 누르고 있는 힘만 조금씩 완화되면 올라갈 수 있는 힘, 그냥 그 자체 동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PR을 본다 하더라도 올해 평균이 12.5배예요. 올해 평균이. 네. 그런데 EPS는 290이 도달해 있거든요. 그냥 올해 평균 수준만, 그러니까 미국처럼 프리미엄 받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평균 수준만 간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제는 한국 모멘텀이 약해서 한국 경제가 약해져서라기보다는 주변 여건들이 이 모멘텀이나 그 힘들을 가려주고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자체적인 동력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거치는 시간들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힘을 발휘하는 시간은 도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뭐 여러 가지 변수 있지만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9월 지나서 10월 가면은 실적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가이던스를 확인하고 내년에 대한 그림들을 조금씩 그려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레벨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나의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는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충분히 네. 설명을 결론을 해주신 것 한번 이제 내주셔야 같아서요.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이 큰 흐름 속에서 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가 네. 어떻게 추천을 하세요?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구분을 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네. 아무리 내 주식을 100%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못해도 20-30% 정도의 현금은 갖고 있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 정도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 좀 흔들릴 때마다 사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시거나 뭐 금리도 올랐는데 레버리지를 사용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코스피가 3,200을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좀 부담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러면 뭘 사야 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3월 초부터 그러니까 제가 1월 달에 자료를 썼던 게 있는데 쉬었다 더 갈까?
완전히 더 갔다가 꺾일까? 이 자료를 썼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오버슈팅하면 더 안 좋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3월 초에는 흔들릴수록 더 담아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이제 3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 주도주들을 다시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기존 주도주들을 다시 보자라 말씀드려서 상대 강도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차 전지랑 인터넷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그렇지 못했죠. 네.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버리고 2차 전지와 인터넷으로 더 가야 될까?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와 인터넷은 비중을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너무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네. 조금 정리하셔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약간 역발상으로.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시클리컬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시 조금씩 줄여 나가자. 저는 계속적으로 물가가 꺾이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인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뚝뚝 떨어지는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이 감익입니다.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내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클리컬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지금은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을 좀 오버웨이트 많이 담아가시는 게 좋을 텐데 네. 2차 전지, 인터넷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서 흔들릴 때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 포트폴리오는 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네. 저도 다음 달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이제 네.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참고를 참고하겠습니다.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박사님 더 물어보실 내용 있으실까요? 약간 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면 혹시나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국인 매도 그거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소팅해가지고 약간 성격이 뭐였다 이렇게 좀 분석한 리포트를 딴 데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데이터를 안 보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급 네. 데이터들이 좀 계속 보긴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펀드 플로우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보긴 하는데 뭐 성격 분석한 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은 글로벌 전반적인 펀드 플로우에 있어서 아시아 쪽이나 신흥국 중에서 자금이 뭉탱이로 빠져나가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 들려온 뉴스로는 뭐 좀 홍콩이나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돈이 더 들어온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환이나 이런 변수들,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 그로 인해서 뭐 매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또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시장은 이렇게 빌미를 만들어서 충격을 받았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2월, 5월, 8월, 11월에는 맨날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한국 전체로 봤을 때는 31%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업종 비중은 50%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50% 초반이라고 한다면 2018년, 19년 반도체 사이클이 막 바닥으로 갈 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때 그때 비중보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의 스탠스를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뭐 일방적으로 한국 주식을 비중을 줄이기에도 지금은 거꾸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이런 바닥권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기술적 데이터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그렇고 최근 뭐 줄여낸 그 지분율 감소 폭을 본다 하더라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단기간에 많이 줄인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거꾸로 생각을 하셔서 조금씩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수출이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주 알차게 설명을 해주셔서 원래는 덧붙이는 질문을 한 가지 정도 더 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네,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힘든 시간은 맞아요. 저도 네. 힘들고, 저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8월 달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추세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러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더뎌졌지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기대라든지 목표는 좀 시간이 걸려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잘 버티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잘 버티시면은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이라는 말이 제가 주식을 직접 해보니까 알겠어요. 몸과 마음이 마음 맞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일 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3부 이 시간은요.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